정치 고수다. 오늘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현직 대통령 자녀가 결혼하는 거 뭐 드물잖아요, 좀. 근데 몇 번 있긴 있었죠. 네, 네, 전두환 오랜만이죠. 대통령 때 있었고. 오랜만입니다. 네. 네. 다녀오셨습니까? 뭐 갔다 왔습니다. 네. 어땠어요, 분위기가? 뭐 분위기 아주 좋았죠. 어쨌든 뭐 대통령 당선되시고 네. 하는 결혼식이니까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역시 저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예. 저도 정치를 하면서 정치하니까 꽤 됐는데 정치를 하게 되면 가족들이 정말 힘듭니다. 뭐 배우자도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자녀들도 그 아버지가 뭐 국회의원이다 또는 정치인이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차츰 뭐 왕따 당하기도 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평범한 사람들과 좀 다르게 힘든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뭐 지난 3년 동안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치 탄압을 받지 않았습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기소당하고 재판받고 수백 번 압수수색 당하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의 고통도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죠. 아버지가 대통령만 아니라고 하면 뭐 자식들에 관련해 갖고 그거 다 들춰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축사할 때 그런 미안한 감정도 있고 그 신부되는 또 며느리 되는 분에게도 그럴 때 잘 서로 양보하며 좀 잘 지내라는 그런 당부 말씀 들으면서 저도 가슴 뭉클했습니다. 네. 비공개로 진행이 돼서 어땠나 분위기가 궁금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네. 네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좀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수치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리얼미터 조사를 보니까 잘하고 있다 58.6%, 잘 못한다 34.2%.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보니까 대체로 흐름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수치십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뭐 이제 한 열흘 지나고 있는데 네. 만족스럽다라고 얘기하긴 그렇고요. 다만 국민들도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뭐 이재명 대통령 찍었든 안 찍었든 간에 다수의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국민들 통합해갖고 어려운 경제를 좀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바람들이 많이 반영된 거겠죠. 결국은 그 당선될 때 득표율보다는 높지만 국민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게 구체적 성과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된 수치다 그렇죠. 이렇게 예, 예. 보시는 거네요. 정당 지지도를 봐도요.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에 가까운 지지 받고 있습니다. 49.9%예요. 국민의힘이 30.4%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의석도 압도적이고 당 지지도도 네네. 막강하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뭐 이런 지지율 갖고 일희일비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대통령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 대통령이 잘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우리 민주당 지지도에 좀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들어갖고 대통령과 함께 또 정부와 함께 실질적인 우리 민생의 회복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입법 독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견제도 많이 들어올 것 같고 부담도 좀 되는 면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 초지일관 예. 민주당이 다수 야당일 때는 뭐 그래도 대통령에 저항해갖고 대통령의 폭주에 대항해갖고 특히 야당의 당대표를 갖다 구속시키려고 막 전력 투구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이젠 다수 여당이 됐기 때문에 소수 야당을 존중하고 모든 사안들에 관련해갖고 소수 야당과 대화하고 설득하고 최대한 그 합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인사청문회 네. 시작이 될 거잖아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의혹이 좀 몇 가지가 제기가 되고 있어요. 불법 정치자금 의혹, 아빠 찬스 의혹 뭐 이런 게 있는데 당내선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뭐 의혹이지 네. 그 구체적인 뭐 실정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당사자 간에 또 개인 간의 어떤 금전거래 관련해서는 본인들이 뭐 차용증도 제시하고 있고 본인이 그리고 추후에 하나하나 설명을 한다고 하니까 좀 해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과거에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었거든요. 그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인사청문회 기준들이 점점 더 강화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 갖고 현재의 기준을 갖고 다 재단한다고 하면은 사실 일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김민석 의원 관련한 것도 이게 구체적인 뭐 위법하거나 또는 본인이 권력을 이용해 갖고 어떤 이득을 취하는 뭐 그런 관계라든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본인의 해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과거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이 난 적이 있으니까 네네. 국민의힘에서 더 좀 공격을 하는 것 같고 또 그 당사자와
또다시 금전 거래가 있어서 좀 비판이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는 뭐 본인도 좀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에 관련해서는 또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물론 처벌받은 정과가 있다고 해서 뭐 그게 뭐 자랑할 건 아니지만 그 오래전 일 아니겠습니까? 그 김민석 의원도 그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거의 18년 동안이나 정치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야인 생활하면서 그다음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저는 뭐 이제는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가 좀 성공하는 데 있어서 김민석 우리 총리 후보자가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니까 좀 지켜봐 주시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좀. 오늘 아침부터 보니까 SNS를 통해서 본인이 하나하나 해명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네네, 예, 충분히 해명이 돼서 뭐 낙마할 정도 아니다라는 게 민주당 내 판단이십니까? 네네, 어떻습니까? 뭐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예. 제가 그 3년 전쯤에 3년 더 됐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마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 당시에 여권 인사 여러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갖고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당시 당대표였거든요. 원내대표가 박홍근 의원이었는데 저하고 가까운 분들이라 꼭 좀 설득해달라 해갖고 제가 당대표, 원내대표 설득했습니다. 집권 초기고 첫 총리인데 과거에 있었던 일 갖고 다시 우리가 문제 제기하고 낙마시키면 절대 안 된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지금 굉장히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야당에서도 그런 전례를 봐갖고 정말 이게 결정적인 뭐 위법 부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하면은 빨리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게 협력해주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면 이제 시작하는 정부에 조금 힘을 실어주는 네네네. 게 여야 협치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네네네. 보시는 거네요. 오광수 민정수석이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고위 공직자 중에는 처음으로 낙마를 네네. 했습니다. 본인이 사퇴 의사를 밝혔잖아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좀 안타깝긴 하지만 우광수 수석이 뭐 스스로 잘 결단한 게 아닌가 어떤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점과 관련해서도 대개 집권 초기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대개 역대 대통령들 보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의견이라든가 채택 안 됐음에도 다 강행했거든요.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본인의 그 사의를 수용하고 했던 게 좀 잘했다고 보고 있고요. 향후에 보다 좀 철저하게 인사검증을 해갖고 좀 좋은 분들이 좀 오시길 기대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출범 12일 만에 오늘 캐나다 가십니다. 네, 네네. G7 정상회의 네. 참석을 하는데요. 외교라인 뭐 이제 인사 뭐 차관들 임명은 되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정비가 된 상태도 아니고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가기로 한 점. 네네. 어떻게 의미를 좀 부여해야 할까요? 저는 뭐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요. 예. 일부에서는 정부 안에서도 지금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또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가는 게 좀 위험하지 않냐 좀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뭐 가는 게 좋다고 주변 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어쨌든 이게 뭐 G7 당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초청국이죠. 초청국이기 예. 때문에 거기 가면은 저는 환영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난해 12월 3일 날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하고는 대한민국에서 비상기업이 일어났거든요.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우리가 그냥 아주 급전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경제 대국에서 경제 불황국으로 전락됐고요. 이런 상황에서 외국에서도 굉장히 한국을 위험하게 봤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엄청난 복원력이 있구나, 협력력이 있구나, 한국의 저력이 있는 나라구나 이걸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헌법적 절차에 의해서 전혀 어떤 폭력 없이 그 갈등들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외국의 국가 원수들도 상당히 인정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 기회에 어쨌든 당사자가 아니니까 깊이 있는 뭐 논의에 참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하고 또 개별적인 현안들을 좀 이렇게 타진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또 일본 또 시게로 또 총리하고 또 좀 대화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거냐 여기에 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우리가 참여를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상견례의 의미를 둔다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어떤 복원력, 회복력, 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적 절차, 또 헌법 질서가 얼마나 기초가 튼튼한지 그런 걸 외국에 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럴 때 자신감이 이재명 우리 대통령께서 굉장히 유능한 분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공부 굉장히 많이 해갖고 외국의 국가 원수들하고 소통하는데도 저는 뭐 문제가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가서 성과를 어쨌든 내고 오실 거다. 네네. 네. 민주당 지난주에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어요. 의원들이 어떤 점에 좀 힘을 실어줬다
어떤 점을 보고 뽑았다 이렇게 보세요? 김병기 예. 의원이나 서영교 의원 두 분 다 네.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들이고 그러시죠. 소위 그 신명계라고 불리는 분들인데 서영교 의원이 굉장히 진취적이고 또 좀 저돌적인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리더십도 강하고 네. 그러나 이제 김병기 의원님은 조금 그보다는 좀 약간 안정적이죠. 그래서 지금 집권 초반이니까 지금 돌팔형보다는 약간 안정형, 관리형 그런 원내대표를 선택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 네. 또 김병기 원내대표는 뭐 공직에도 오래 계셨고요. 굉장히 신중한 분이라 정부 대통령하고도 소통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또 정부하고도 잘 소통하면서 안정적인 국정 안정을 조기에 이루어내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원내 지도부에 대통령과 관련된 법안 처리는 네네.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언론 보도가 됐거든요. 네네. 맞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저는 뭐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관련된 법이라고 하면은 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든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내에서도 속도 조절을 한다든지 좀 처리를 미룬다 뭐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되게 게임의 룰을 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네. 되게 여야가 같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해 갖고 행위 부분이 너무나 추상적인 모호하기 때문에 이게 선출직 공직자의 운명을 수사기관과 또 사법부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이런 공감대가 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민주당에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야당 의원들도 해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허위사실 공표 이번 이 대선 부분 과정에서도 말씀하시는 많이 또 거죠? 고소 네, 고발이 네. 됐기 때문에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데 다만 이게 이재명 대통령도 관계된 사건이 있으니까 좀 더 여야 간에 좀 합의를 해서 좀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헌법 84조 해석의 문제인데 지금 가능한 좀 빨리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그렇지 않게 되면 일단 법원에서는 현재 2개 재판부에서 재판을 이제 무기한 연기 추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나머지 재판부도 그렇게 따를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나중에 재판부가 바뀌었을 때 저는 제가 몇 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처럼 그 파기 환송심을 갖다가 아주 초 스피드로 진행을 했거든요. 역사가 없을 정도로. 저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어떤 또 재판부가 들어서 갖고 이걸 다시 할까 하는 그런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예 그 법률 해석을 입법으로 정리하는 게 낫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의원님 보시기에는 불확실성이나 논란이 남아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 84조가 그 대통령의 그 직무의 안정성을 갖다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이미 그 국민들이 그 재판 진행되는 중인 사실을 알고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의 최고 가치인 국민주권주의 원리에 따라서라도 그건 해석상 명확히 해두는 게 국정 안정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 민생 법안 중에 상법 개정안을 가장 네네.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안이잖아요. 저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서로 뭐 설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가능한 법안이다. 이게 네. 크게 시장에서도 그 일부 그 소위 말하면 그뭐 재벌이라고 하는 그런 일부 기업에 또 대주주들이 반대하는 뭐 약간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결국 우리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니까 분명히 주식시장에서는 분명한 반응이 있었거든요. 저는 3년 5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2,900을 돌파했습니다. 다시 이란, 이스라엘 그 사태 때문에 좀 떨어지긴 있지만 조정 국면에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그러나 어쨌든 시장에서는 일단 그 이사들이 주주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지고 또 대주주 또 지배주주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지 못하게 제재를 가야 되는 거거든요. 좀 그런 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되게 환영하고 있고 다수의 개미 투자자들도 환영하는 법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주식시장 분위기를 보면 반기는 분위기는 맞는 것 네네.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2시부터 원내대표 선거하고 있거든요. 네네. 누가 유력하다고 보고 계세요? 지금 국민의힘이 네. 지금 보면은 네. 역시 그 TK, PK, 특히 TK가 그 핵심 지역 기반 아니겠습니까? 지금 TK 출신인 송원석 의원이 그래도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네. 그 지역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가장 많이 표를 얻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역시 수도권 출신의 김성원 의원 같은 분들이 좀 돼야 국민의힘이 좀 과거에 그 윤석열 대통령과도 좀 단절하고 그리고 더 앞으로 나아가면서 위원을 확장할 것 같은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의원님 예상대로 만약에 송원석 의원이 된다. 그러면은 언론에서는 다
범친윤계라고 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네. 여야 관계 어떨 걸로 보세요? 저는 그 송호석 의원도 공직 생활을 오래 한 분이거든요. 네. 또 기재부 차관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좀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야 그래야 왜냐하면 국정 그 집권 정권 교체 초기부터 너무 강하게 부닥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잘 대화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합리적인 분이라 네. 뭐 지금 후보로 나온 세 분 다 합리적인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당과도 합의가 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중요한 건 우리 민주당의 태도인 것 같아요.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또 양보도 좀 하고 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애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가 그럴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제가 예. 늘 양보하고 대화해야 된다고 하면 네. 저희 강성 지지자들은 저한테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합니다. 강하게 일방적으로 진행해야지. 네. 왜 그러냐 하는데 저는 그럼 우리가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기 때문에 그래도 국민을 통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을 하지 않았던 그 지역이나 국민들도 더 배려하고 신경 써야 그래야 국민들을 또 통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아니 국민들이 요즘에 정치 실종됐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네네. 아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조국 전 대표 사면 얘기 좀 네네.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서도 사면 요구가 나오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 얘기를 하면서 조국 전 대표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네. 이 사면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어느 방송에서 네. 뭐 조국 대표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봐갖고 제가 사실 양형을 얘기한 건데 네. 뭐 사면 필요성을 얘기한 거다라고 해갖고 제가 또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조금 알려져 있긴 합니다. 조국 전 대표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뭐 이렇게 나오고는 그런데 있어요. 예. 저는 뭐 이건 어쨌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것 같은데 저는 그 당시 얘기한 게 조국 가족이 겪었던 그 고통들 하나의 사건인데 조국 전 대표가 2년, 배우자가 4년, 또 가족들, 자녀들은 다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거든요. 그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양형이 너무 좀 과하다.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고요. 다만 역시 뭐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국민 통합입니다. 국민 통합의 입장에서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고 다만 뭐 정권교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사면해달라 하면은 이건 국민들이 또 공감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좀 이렇게 같이 기다려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면 요구가 나오니까 사법거래 청구서를 내밀었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 네네. 있잖아요. 그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야당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도대체 무슨 거래를 했다는 건지 정치 네. 세력 간에는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합도 하고 연대도 하고 국민의힘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 하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럼 그 거래라고 저희 얘기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예.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특검이 출범합니다. 네. 그러면은 특검 수사 방향, 특검이 되면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그런 연장선상의 특검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 특검이 정말 외과 수술처럼 정확하게 딱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려고 하면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가 정말 수사에 마지막 집중을 해갖고 뭐 특검이 더 이상 수사 지금 할 게 없을 정도로 좀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빨리 끝나니까. 그리고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뭐 특검은 그런 연장선상에 수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국민의힘에서는 정치보복이라고 계속 주장하잖아요. 근데 뭐 우리 국민들이 네. 이 세 가지 특검, 뭐 내란 특검, 뭐 김건희 여사 특검 또는 치상범 특검 다 얼마나 의혹이 큽니까? 내란 같은 경우는 도대체 백주 대낮에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어떻게 내란이 일어납니까? 계엄이 일어납니까? 그게 어떤 계기로 이게 그 내란을 비상계엄을 결심했고 어떤 모의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관련자들이 있는지 이런 걸 명확히 드러내야 다음에 다시 재발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본격적으로 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철저히 수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